이거는 정말 천기누설인데 아마존은 센서의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했고요. 저울에 대한 기술도 중요했지만 가격도 떨어뜨리려고 했고 라이더 센서가 움직이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야, 기술 가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부속도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없애고 카메라로다만 모든 거를 해결하자로 바뀐 거죠. 아마존이 실제적으로 100% 무인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이 카메라로 그런 것들을 워칭을 합니다. 사람이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100% 무인을 하기가 쉽지 않고 생각보다 인력이 더 들어가더라.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같이 같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마존 얘기를 한 것도 벌써 몇 년 된 것 네. 같아요. 가장 잘 나갈 때 얘기하고 네. 지금은 뭐 약간 수그러들었을 때 네. 또 한 번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 오늘 이 아마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이 아마존고가 요새 좀 많이 폐업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예전만큼 계획했던 만큼 매장 수를 많이 늘리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요새 또 아마존 상황이 1, 2분기에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작년 아마존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최근에 시애틀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직접 그 상황을 좀 보셨잖아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니까요. 최 교수님께 아마존 관련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가능하면 또 답변을 해드리고 소통하는 방송으로 오늘 한번 드런드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시애틀 다녀오셔갖고 뭐 아마존만 다녀오신 게 아니라 막 뭐 MS도 가보시고 뭐 구글도 가보시고 페이스북 보니까 다양하게 좀 다녀오셨더라고요. 구글은 이제 제2본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아카데미를 하는 그런 그 기관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본진이니까 그렇고 또 그 벨뷰나 그 시애틀 내 안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시애틀 자체가 결국 그 테크 기업들이 벌어먹이는 도시. 정말 대단한 곳이죠. 이렇게 기업들이 잘 되면서 대학들도 같이 인력을 이렇게 공급받고 기술을 또 이렇게 뿌리고 그래서 정말 도시로서는 정말 특이한 도시다라고 하는 테크 기업들의 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존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변화가 너무 많아서 아시겠지만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샵들을 문을 닫는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특히 보면 원래 거기가 아마존 고, 그 다음에 포스터샵. 그 참 특이하죠. 아마존 내에서 별점 4.0 이상 받는 것들을 또 이렇게 모아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물건만 했던 포스터샵. 그것도 문을 닫았고. 닫았어요? 그리고 저기 아마존 북스도 이제 닫기 시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합쳐서 아마존 프레시 엄청나게 큰 그 매장을 이 마트를 이제 운영을 하고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홀푸드 마켓도 뭔가 전략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뀐 듯한 느낌이고 뭐 그런 아무튼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타벅스 본사도 기술 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결제에 대한 것이라든지 플라이 휠을 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스타벅스가 과연 얼마나 기술적으로 많이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빅테크 기업보다 과거의 유통이나 제조나 금융이나 물 기업이나 뭐 커피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기술을 입히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에 대한 변화도 저희의 한 벤치마크 하나의 대상이죠. 예전에 저희 시리즈 할 때도 스타벅스도 한번 다뤄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로열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을 입힌 거니까요. 요거는 뭐 저기 리인벤트 건물 그 AWS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층에 들어가면 저 색깔이 이제 수시로 바뀌는 이제 보라색이 저기 돼 있지만 이제 분홍색도 되기도 하고. 저기 뭐 디스플레이예요? 어떻게 저기 색깔이? 저기 그냥 이렇게 어디서 빛을 비추는 것 같고요. 쏴서. 근데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리인벤트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새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건물에서 이 세계의 30% 이상을 잡고 있는 지금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33.4%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그런 시장을 갖고 있는 본진이군요. 가 되겠습니다. 아주 핵심 부서죠. 아마존의 매출의 일정 부분이지만 순이익의 70%까지 담당하는 아주 대단한 회사죠. 작년엔 적자가 나서 그냥 여기만 흑자. 그러니까. 근데 그 앤디 제시 CEO가 지금은 이제 본사 전체 CEO가 됐지만 그 업적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계속 성장률이 매출의 크기는 올라가고 있는데 네. 성장률이 옛날에 뭐 60%뭐 70%막 이러다가 점점 이렇게 자릿수가 내려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협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계속 시장을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쵸.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에 AWS가 8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670억 달러입니다. 그렇게 별 차이가 이제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AWS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다가 밟히겠네 라고 할 정도로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생성형 AI 때문에 그쵸.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시장이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위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존 거군요. 예. 이거 뭐 이렇게 수염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네. 아마존 고에 제가 2016년부터, 네. 2016년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건 아니고요. 직원들에게 공개됐었는데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서 네. 2016년서부터 사실은 2023년 오늘날까지 거의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갔을 때마다 네. 그래프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기술이 입혀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매출도 올라가고 가지수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쭉 되다가 지난해부터 이게 또 떨어지게 가지수도 떨어지고 사람도 떨어지고 그래요? 예. 매출도 그럼 뭐 당연히 저기 하겠죠. 뭐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한가한 네. 표시죠. 예전 같으면 저기 앞에 줄을 서 있었던. 맞네요. 예전에 사진 보내주셨을 때 막 사람 많았던. 전부 줄을 서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토요일 날 갔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해야 되잖아요. 네. 예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마존 고의 특성이 뭡니까? 무인 슈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24시간 열어놔야 되는 건데 그렇죠. 토요일 날 완전히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데이원. 네, 데이원 건물이죠. 저 데이원 건물 앞에 네. 그 스페이스 더 스피어즈가 있습니다. 네. 저 동그란 거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게 제가 정확하게 40억 달러, 4억 달러가 40억 달러, 4자는 기억이 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 그래서 저기 아마존의 몇만 종의 식물들을 저기다가 이식을 시켜서 잘 케어하고 있는데 저게 원래 일반인에게 공개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일반인도 쓰긴 하겠지만 회사가 저기가 한 40여 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아마존 계열사만요? 예, 계열사라든지 아니면 팀이라든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협업을 할 때 저기서 회의도 좀 하고 그래. 그래서 저 안에 회의장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뭐 거기서 이제 일하는 친구들도 많고 밥 먹는 친구들도 많고. 네, 여기까지 한번 봤고 요거 말고도 좀 있죠. 사진이 MS 막 다녀오신 거 그것도 뭐 한번 살짝 볼까요? 사티아 나델라 사장을 만들었는데 바빠가지고 안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밥만 먹고 오고 안에 이제 설명만 들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답니다. 그래요? 예, 그 생성형 AI 사실은 이 생성형 AI가 문제가 아니라 생성형 AI 때문에 서드 파티들이 붙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풀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포탈이 되고 막 이런 기대와 작업들로 이 구성원들이 많이 들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판도가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왔죠. 요 앞에 입구만 가보신 게 아니라 이렇게 가서 설명.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구글은 그 교육센터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센터는 뭐 이렇게 볼만한 건 없고 구글이 그 시애틀에 굉장히 많은 또 투자를 하고 있구나. 제가 사실은 페이북 제2본사도 가고는 싶었는데 그렇게는 못했고요. 그래서 구글의 교육센터를 갔는데 굉장히 규모가 크고 저기서 직원들 교육, 일반인들 교육, 아무튼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직접적으로 다녀오신 또 증거 사진까지 한번 봤는데 가서 보시니까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작년에 기사 많이 나왔던 게 최대 적자다. 그다음에 뭐 구조 조정한다. 그리고 최근 제가 기사를 봤더니 직원의 뭐 4%인가가 줄었다. 뭐 이런 걸 봤었거든요. 가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마존 현 상황이. 확실히 제가 2015년서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느낌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 느낌이 이렇게 막 상승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 액티베이션 되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풀이 죽은 듯한 느낌. 그거는 분명히 제가 피부로 느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마존만 구조 조정을 한 건 아니죠. 그렇죠. 뭐 구글도 하고 뭐 특히 메타는 더 많이 했고 거기에 이제 잘 나가던 MS도 했다고 할 정도로 이게 팬데믹 기간 중간에 있었던 너무 잘 나가던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팬데믹이 끝나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네. 구조조정을 한 거죠. 하나 예를 들면은 아마존이 매출이 한 25%가 올라갔을 때 직원의 한 25% 6% 정도를 뽑았는데 네네. 정말 잘 나갈 때 그 한 30% 40% 정도의 매출 신장이 있었는데 네. 직원의 비율은 한 60몇 %씩 더 뽑았어요. 임직원 수.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너무 많이 뽑은 거죠. 그래서 그 뭐 1차, 2차니 해가지고 뭐 27,000명 그 말씀하신 게 아마 그게 4% 정도 되는 네. 건데 그 정도의 인원을 많은 곳에서 내보냈죠. 그럼 확실히 좀 예전처럼 활력이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니겠군요. 근데 그게 그 하나의 또 역설이 있는데 그 대기업에서 그런 분들이 나오니까 네.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좋다고 그랬대요. 좋은 인재들이. 좋은 인재들이 그런 쪽에 또 흡수가 되다 보니까 네.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게 되고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그런 고급 인력들을 또 흡수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항상 이렇게 완충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그런 장치들이 항상 있구나. 네. 뭐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이게 꼭 뭐랄까요? 그냥 우리나라도 구조조정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 그 중에서 회사에서 밀려 나가시는 분들만 뭐 나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희망퇴직 받고 그러면 오히려 능력 있으신 분들이 회사 규모는 조금 작더라도 더 많은 막 연봉 받고 이직하시고 이러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그 회사가 확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좀 선순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바다가 평평하고 폭풍이 불질 않았을 때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폭풍우가 치고 막 요동이 생기고 정말 그렇게 구조조정이 생기고 이랬을 때 인력의 변화가 생기고 기업들이 인력이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막 이런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기업들이 또 나오고 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그렇게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또 한 번의 요동이 생기는 거니까 또 다른 분들에게는 다른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게 참 희한해요. 그 큰 기업에서 이렇게 구조조정을 뭐 27,000명, 뭐 27,000명 막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구글에서도 거의 2만 명 가까이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력들이 또 중소기업에 스타트업에 가서 그렇게 흡수한다고 하니까 참 미국의 생태계가 부러운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참 좋더라고요. 요새 뭐 미국의 고용지수나 이런 거 보면은 꽤 높은 거 보면은 확실히 잘 완충이 되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이 구조조정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어젠가 기사에서 본 게 이 알렉사랑 킨들 개발을 책임지셨던 데이비드 림프 부사장도 뭐 사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그냥 전방위적인 몇 퍼센트를 줄이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번에 빅테크 정리해고를 보면은 어떤 분야를 확 날려버리거나 어떤 사업을 포기하거나 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작년부터 거쳐오는 시기 중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주로 좀 어느 쪽을 많이 정리를 했나요? 어떤 분이 굉장히 뛰어나서 너는 구조조정에서 빠져. 아니면 너는 젊은 개발자들이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도 효율이 있으니까 빠져. 이게 아니라요. 그냥 효율이 안 나는 부서 전체가 날아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존과 같은 경우는 기기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리테일 쪽에 비효율이 있거나 아니면 알렉사, 에코 이런 쪽이 뭐 적자를 뭐 50억 달러 뭐 혹자는 100억 달러씩 적자가 1년에 난다고 하니 그 음향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최근에는 또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기 스톱을 시키고 그래서 이거 미래에 대한 산업을 다 이렇게 접나? 그러게요.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홀딩을 시키고 그쪽 부서를 다 날리고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몰아버리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잠시 홀트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게 대단히 그냥 이건 내가 실적을 내든 안 내든 그쪽이 그냥 근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무튼 리테일, 헬스케어, 그다음에 기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물을 보는 이런 분들 특히 AWS 같은 경우는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AWS가 왜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장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은 인력을 줄였다. 그런데 이 얘기는 또 뭐냐면 과거에 그쪽 부서에 너무 사람을 많이 뽑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 매출 신장할 때면 60%더 뽑고 막 예, 너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야 이렇게 되면 경쟁사에 밀릴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 의식을 가져서 그렇게 많이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아마존고 해당되는 거죠. 예. 토요일 날 문 안 열고. 예, 토요일 날 문 안 열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한 거하고 이거 좀 이게 아닌가요?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나온 것들. 원래는 직원 수가 미래학자에 의하면 87명이 들어갈 게 10명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인력이 더 많이 들어가네? 뭐 이렇게 되고 완전 자동화가 안 되네?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것들. 예, 그런 거 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적자. 저는 적자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아무튼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적자. 근데 아마존은 아시다시피 실패에서부터 일어난 탁월한 기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녀오신 이야기 하면서 분위기가 어땠나 정도 여쭤봤는데 최 교수님께서 이번에 거기 가신 김에 진짜 방송 리포트처럼 영상을 하나 찍어 오셨는데 전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요? 네. 여러분 기대해 보시고 지금 최 교수님께서 찍어 오신 그 현장 영상을 아마존 프레시 영상, 아마존 프레시에 들어가신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같이 보시고 저희랑 보신 다음에 그 관련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종 교수입니다. 아마존 프레시, 아마존 고의 확장판이죠. 지금 아마존이 상당히 이런 오프라인의 상점에 대해서 무엇인가 구조조정을 하는 느낌인데 과연 정말 그런 건지 완전히 포기한 건지 아니면 잠시 쉬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요. 한번 보시죠. 들어가겠습니다. 이 아마존 프레시는 기본적으로 손바닥으로 결제도 하고 손바닥으로 입장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완이라고 하죠. 결제에 대한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바닥으로 스캔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이 열립니다. 이 프레시 마트는 아마존 고의 확장판이고 그 다음에 홀푸드 마켓을 이렇게 만들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요. 정말 완전히 큰 월마트의 크기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아마존 고의 학교 교실만한 크기에 한 50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들어올 때의 아마존 완 스캔해서 들어오는 이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마존 고를 그만뒀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만뒀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카메라를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그대로 있네요. 아마존은 원가를 낮추고 이런 비전에 대한 부분으로 물건을 들고 내리는 것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값이 싸죠. 다른 거에 비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물건을 넣는 곳에 위에 카메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천칭, 무게를 잴 수 있고, 그래서 물건을 꺼낼 때마다 사실 무엇을 꺼냈는지 카메라로 확인하고 무게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원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좀 바뀐 것은 요거보다는 카메라를 더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채까지 정말 이렇게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들어오자마자 느낀 건 뭐냐면 아마존이 홀푸드 마켓이나 아마존 고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느낌적으로 확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마존 프레시 마트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보면 아마존과의 관계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존 프레시는 여기 보면 저스트 워크아웃 쇼핑이라고 하는, 보이시죠? 저스트 워크아웃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저스트 워크아웃 쇼핑을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보면 아마존이 역시 이러한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존 고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이런 과일, 야채,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결국은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홀푸드 마켓 이런 것들을 아마존 고화시키고 이런 프레시마트도 또 하나의 시범 서비스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벨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운타운에 아직도 아마존 프레시가 이렇게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보면 조만간 지금은 아니지만 엄청난 데이터를 모아서 결국은 해낼 것이라고 저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마존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대단히 물건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괜찮은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나갈 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라오십시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존이 이런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룰루랄라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씨푸드와 그다음에 및 고기 이런 것들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마존은 100% 무인 슈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사용하고 사람들도 쓰고 그리고 물건도 편리에 따라서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게끔 사람과 무인을 조화하죠. 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ask 알렉사. 알렉사 알죠? 알렉사, how much?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물건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아무튼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저는 다른 마켓에서는 그런 예전에 다 있었는데 홀푸드 마켓에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까지 있었는데 올해는 싹 철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프라임 마켓에는 아직도 있는 거 보면 프라임 마켓이나 아니면 홀푸드 마켓, 아마존 고가 여전히 프라임 멤버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따라오시겠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20세, 21세죠. 21세 이상에게만 술을 판매합니다. 정말 철저합니다. 저한테도 라이센스를 요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아무튼 술을 사면 반드시 라이센스를 요구합니다. 저는 정말 이거 우리나라에서 따라해야 될 아주 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엑세이터 온리지만 저쪽에서부터는 반드시 라이센스를 찍고 해당되는 사람들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든 상점 배울점입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 백앤듀어 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스트 워크아웃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어디나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존은 아마존 고나 아니면 홀푸드 마켓의 아마존 고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포기했으면 다 포기했겠죠. 저는 앤드류 제시가 CEO가 된 이후에 이런 부분을 포기하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미래에 거의 9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이런 식품과 이런 유통시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 아마존에 대한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사람이 리턴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 리턴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편리한대요. 그 다음에 사람과 무인에 대한 조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100% 무인화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일자리를 없앤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고요. 실제 고객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을 원하는 고객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혼자 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여기도 계산대를 보시면 보시시죠?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사람 사람이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무인으로 하고 싶으면 무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은 역시 아마존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산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저스트워크가 됐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저거 지금 신기한 게 예. 들어갈 때는 그 다른 분이 옆에서 이렇게 찍어주셨잖아요. 근데 나올 때는 교수님이 갖고 나오셨잖아요. 저게 그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네. 제가 그 지난해 손바닥 결제를 이렇게 집어넣었었는데 네. 그게 그 손바닥하고 신용카드하고 그래서 인증을 하고 뭐 네. 앱 다운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이제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제 게 아니라 이제 직원 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 직원이 결국은 돈을 내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한 저희가 없는 거고. 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몇 개를 더 살까 그러다가 네. 그냥 양심상. 네. 그 어떻게 보면 아마존 고도요. 네. 물건을 사러 찍고 들어가서 네. 그 물건을 들었다가 놓으면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 물건을 들어서 딴 친구한테 줘도 네. 저한테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그 예전서부터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몇 가지 이렇게 함정들은 아직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존이 실제적으로 100% 무인을 하려고 하다가 네. 카메라로 그런 것들을 워칭을 합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치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주 긴밀한 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야채도 네. 아니면 과일도 이게 오렌지와 이 멜론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은 색깔이고 비슷하면 카메라가 네. 저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누군가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완벽하지 못하면 네. 사실은 그건 수정을 해줘야죠. 우리가 마치 리멤버가 우리나라의 리멤버가 명함을 100% 스캔해가지고 활자시키고 뭐 이게 DB화 시킨다고 하지만 그 중에 틀린 게 많거든요. 네.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올라온 이유는 뭐냐면 파인 튜닝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레인포스 튜닝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또 그것을 조정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의 100%라고 하는 건 난 불가능하다. 기술로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다라고 네. 하는 게 제 신조기도 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네. 이 예전에 정말 기사도 많이 나왔던 게 놨다 넣었다 뭐 가방에 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막 했는데도 다 인식하더라. 그 정도는 네. 다 인식을 하죠. 아주 긴밀한 거 이외에. 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 무인을 하기가 쉽지 않고 생각보다 인력이 네. 더 들어가더라. 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영상에서도 사람이 없는 매장을 지향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네. 무인 매장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무인 매장에도 계산대가 있는 데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리턴을 어떻게 하지? 만약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리턴을 받아주는 데도 있고 무인으로 받아주는 데도 있고.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100% 무인에 대한 부분은 이 사람의 저항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들도 있을 거고 애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00% 무인 매장이라기보다는 사람과 무인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매장을 지향을 한 거지. 네. 이게 제가 뭐 아마존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디나가 다 네. 사람이 고려돼 있는 그런 무인 매장이어야지 무조건 사람을 배척한 무인 매장 그건 100% 실패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야 100% 무인 매장이야. 네. 그러면 그거는 아마존이 생각하는 무인 매장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면과 그다음에 이 감성적인 면은 놓치지 않겠다. 아, 그렇죠. 네. 아, 그건 당연한. 저는 그것이 혹시나 일반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쇼핑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혹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간과 무인에 대한 그 조화, 네. 이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100% 무인 또는 100% 사람,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네. 예, 그걸 적당하게 잘 밸런스를 일으키고 세대 간의 무리가 없는 쇼핑. 그리고 좀 미리 얘기를 드리면 이제 아마존고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술 우선주의를 너무 또 많이 적했다. 네. 뭐 그것도 큰 요인이죠. 두 가지 면에서 예, 예. 댓글도 남겨주셨어요. 예. 크기는 엄청 큰데 사람이 없다. 아, 네,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예전하고 좀 달라. 여기 취재 지원 받으신 것처럼 굉장히 쾌적하게 리포팅을 해주실 정도로 그렇죠. 주위에 사람이 없고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면 이게 기술비를 때려 넣어서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여야 이게 잘 돌아갈 텐데 기술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써야 되면 사람도 써야 되고. 이 운영비 비용 면에서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럼 이중고 아닙니까 지금 사람도 이중고, 없고. 삼중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거기다 또 이제 기술 비용 그리고 운영 비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인포스 튜닝처럼 네. 강화학습처럼 뒤에서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가 네. 그것도 튜닝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힘들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게 실패 이유입니까? 실패 이유는 수만 가지. 제가 준비해 온 건데 얘기를 안 물어보셔가지고 배를 태웠습니다. 예,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를 한 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팬데믹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팬데믹이 생기니까 출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대부분 도시에 있잖아요. 네. 도시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고 네. 기술은 기술대로 이렇게 쓰인 건데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한 뭐 가격이 차별화도 없고 물건이 새롭지도 않고 네. 뭐 그래서 뭐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엄청 많이 갔는데 네. 팬데믹이 딱 생기니까 이게 완전히 팔이 날리더라. 심지어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렇게 밖에 못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뭐 락다운이었죠. 네. 그래서 하루에 뭐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봤나 뭐 이 정도였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2년 정도의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네. 그럼 지금은 막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보고서를 딱 봤더니 네. 너무 기술적으로 우위를 달리려고 했다. 그래서 그 얘기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훌륭한 그 무인 매장을 만들려고 한 게 네. 실패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큰 몫이었더라고요. 거기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아마존고를 홍 기자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들어가는 이렇게 그 바코드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GPS에 대한 설정이 있고 네. 안에 삼각발로다가 이제 이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고 라이더 센서가 퍼져 있어서 이 사람의 움직임을 알고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할 때마다 그 천칭이 있고 무게 센서. 그 무게 센서가 있고 위에 또 카메라가 있어요. 네. 또 RFID 박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뭐 그 조그만 매장에 100몇십 개의 카메라들이 있어서 이게 엄청난 뭐 말로는 쉽게 150억 달러에서부터 200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10몇 억에서부터 네. 뭐 한 20몇 억씩 들어가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 조그만 매장에 네. 그랬는데 그게 효율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더군다나 기술을 계속 입히는 거죠. 이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뭐 이러다 보니까 네. 한도 끝도 없이 기술을 입히다 보니 네. 고객들은 기술에 대해서 몰라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항상 말씀해 주시는 기술이 예, 이제 예. 올라오면은 뒤로 숨어야 된다. 숨어야죠. 네. 근데 아마존거에 들어가면 이건 무슨 기술이야 무슨 기술이야 뭐 이건 또 새로 생겼네. 네. 이러다 보니까 너무 기술이 오리엔트돼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패를 했다. 그래서 아마존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노력이 있어요.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요. 예, 예. 네. 이거는 정말 이건 천기누설인데. 단독 기사입니까? 예. 아마존은 그래서 네. 센서에 대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센서의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저울에 대한 기술도 중요했지만 그거에 대한 가격도 떨어뜨리려고 했고, 네. 그 다음에 라이더 센서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래서 네. 고객에 대한 그 확인을 이렇게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없애고 한 가지로만 하려고 했어요. 뭘까요? 다 없애고요. 예, 뭐 맞추시면 500. 500 뒤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테슬라처럼 카메라인가요? 역시. 어, 이거. 네. 500 뭐죠 뒤에? 500cc죠. 500cc.
아니 진짜 대단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아마존이 그래서 이거 야 기술 가격이 너무 많이 들어가 부속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냥 카메라로다가만 해서 이 고객이 어떤 물건을 집는지 뭐 그런 것만 하자.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천칭에 있는 그 저울도 없애고 그 선반 기술 같은 것도 다 없애고 라이더 센서도 없애고 카메라만 달아서 그게 테슬라가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카메라로다만 모든 거를 해결하자로 바뀐 거죠. 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구축 비용이 150만 달러에서부터 200만, 300만 달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이제 몇만 달러나 몇천 달러로 줄 수도 있는. 오, 무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절한 기술을 또 섞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셀프 체크도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무인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아마존고를 접을지는 몰라도 네. 지금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반무인 이 셀프 체크하는 게 거의 바람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 셀프 체크하는 그 기술 자체가 예. 다른 나라도 이 아마존이 쓰는 그런 기술과 비슷한 기술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도 셀프 체크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신용을 뭔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예. 모든 걸 들어온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까? 예. 돈도 안 들고 예. 어느 쪽이 지금 더 바람이 불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마존고는 어떻게든 간에 무인 매장을 만들려고 굉장히 기술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네. 검증이 됐죠. 기술이 있다 해서 쇼핑이 되는 건 아니다. 네. 아주 어떤 분이 유명한 얘기를 하셨던데 아무튼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쇼핑을 하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이게 아이스크림 가게 네.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어디서 통계를 보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의 로스가 생긴다네요. 누가 아직도. 훔쳐가거나 아니 뭐 실수로 아마 그냥 이렇게 그렇죠. 들어가고 이런 그렇죠. 거겠죠. 네네네. 그런데 200만 원의 인건비를 절약하게 된다. 한 사람이. 그렇네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한 사람을 써서 200만 원의 인건비보다 20만 원 로스가 더 저기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적정한 기술도 있고 네. 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회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미국이나 뭐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거보다 로스하는 비용이 더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간에 사람이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또 새로운 자리들이 또 만들어져서 이렇게 더 고급화된 거기서 매장 지키고 있는 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판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존고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아마존고가 사업을 접든 안 접든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NTT나 NTT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편의점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과거에 사람을 많이 썼던 것들을 네. 이렇게 중간 정도를 이용하자.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RFID를 달아서 그럼 뭐 카메라 필요 없죠. 그냥 뭐 RFID를 가서 자기가 체크하고 네. 결제도 얼굴 결제로 하고. 그러니까 또는 구글 같은 경우는 음성 결제도 했었잖아요. 지금 아마존은 손바닥 결제를 하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파급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영향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인간이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는데 아마존에 어떻게 보면 뭐 상을 줘야죠. 그러니까 무인 매장이 가능하다라는 뭔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증명을 어느 정도 해줬고 그렇죠. 그게 아마존이 했었던 모든 기술을 그대로 다 차용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아마존 자체도 기술 이거 라이다 쓰고 뭐 무게 센서 쓰고 이런 거를 좀 줄이고 있고 예. 다른 나라나 다른 회사들도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조금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그렇죠. 자기네들 것에 또 적합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퍼져 나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사람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 뭐 재배치하자 이런 얘기, 그게 뭐 구조조정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네. 효율적인 곳에 재배치하는 기술 오리엔티드 데이에서 사람을 줄입시다. 이거는 미래학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파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고 어차피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이 아니라 새로운 인력 배치가 일어나는 거라서 산업이 발달되면 항상 5%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겼지 네. 줄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마존고가 미친 영향은 그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퍼져나가고 그 나라에 맞는 그런 무인 매장, 네. 무인 플러스 유인 네. 이런 매장. 우리나라도 보시면
예전에 위드미, 그 다음에 이마트24, 뭐 롯데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 많이 시도해서 효율을 많이 봤죠. 네. 아마존만 봤을 때는 요게 아마존고 자체도 지금 원래 때려박았던 돈들이 좀 아깝기도 한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얻었을 것 같은데 요 기술을 판매해서도 또 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는 뭐 어느 쪽이 유명할까요? 아마존에 대해서 제가 횟수는 13년 네. 열심히는 아니지만 아무튼 공부한 바로는 네. 이 아마존고가 실패를 했냐라고 했을 때 실패입니다라고 확정짓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는 실패에서부터 일어난 그런 DNA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북도 자기네들 카니발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네. 정말 온라인 책이 팔리면 오프라인 책이 안 팔리고 완전 실패 요소를 듣고 일어났던 거고, 아마존 언박싱 같은 경우는 아마존 비디오를 엄청 망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아마존 비디오를 만들어냈고 아마존 뮤직도 마찬가지고 네. 제일 큰 거는 아마존이 2014년에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실패. 네. 저기 아마존 스마트폰. 스마트폰 3D 파이어폰인가요? 파이어폰이죠. 진짜 파이어 됐죠, 진짜 완전히. 만드신 분들 다 파이어 된 그게 거의 $900에서 막 $0로 뭐 떨어질 때까지. 네. 근데 거기서 에코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 알렉사를 입힌 에코. 네. 미국 시장이 80% 정도까지 잡았던 한때는. 그래서 음성 인식 기기로서 최고의 위치를 점한. 네. 뭐 그리고 아마존의 매출의 50%가 넘는 게 뭐냐면 서드 파티들이 파는 거예요. 아마존의 그 우리가 G마켓처럼 서드 파티들이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파는 건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아마존이 옥션을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를 한 게 제프 베조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아마존 옥션을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가족과 친척들 뿐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의 아마존의 매출의 50%를 담당하게 되는, 다 실패에서부터 일어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은 실패로 나누지 않는 DNA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이것이 실패냐 아니냐를 결론 내지 말고 네. 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아마존 고에서부터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거의 다 얻은 거예요. 아 그래요? 왜죠? 온라인의 고객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오프라인 고객의 데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네. 오프라인 고객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보다도 훨씬 더 정교합니다. 네. 이 고객이 어디 가서 물건을 들었다 놨다, 그 다음에 뭐 뒤로 물러섰다. 거기에 센서 중에 음향 센서도 있었어요. 소리까지 취합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소리까지 나는 그런 센서들을 달아서 고객의 소리까지도 다 취합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뭐 천천히 물건을 들었다 놨다, 그 다음에 어디를 움직이고 고객들이 오른쪽으로 많이 가는지 왼쪽으로 많이 가는지 아니면 키가 큰 고객이 오는지 작은 고객이 오는지 기타 등등. 그리고 이게 온라인과 합쳐지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물건들을 좋아하는지 이런 모든 데이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다 합쳐진 것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아무튼 오늘날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아마존 북스, 네. 포스타샵, 그 다음에 아마존 고, 프레시, 월마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홀푸드 마켓. 네. 이런 데서의 고객들의 움직임들을 다 이미 캐치한 거라서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 서비스, 푸시 서비스를 그 다음에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은 그렇고 네. 또 기술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여러 가지 센서에서부터 카메라로부터 이제 이걸 종합을 해도 되겠구나. 해보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97년에 아마존이 성공한 게 하나 있습니다. 1997년에 무슨 특허를 했냐면 아마존 원클릭. 그 전에는요 쇼핑을 하게 되면 카드 번호 16자리 넣고 뭐 유효기간 넣고 뭐 CC 넣고 해가지고 막 20몇 자리에 쇼핑을 할 때마다 그랬는데 그것을 카드 데이터를 집어넣고 한 번만 그냥 비밀번호만 누르면 쇼핑이 되는. 제가 예전에 게임 사업 이삼성에서 게임 사업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결제 단계를 한 단계, 10단계보다 2단계인 회사가 당연히 매출이 크죠. 그러니까 단계를 하나 줄 때마다 매출이 몇 %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가 늘어날 때마다 그 얘기는 결제하시는 분들이 아예 안 해 그러고 이게 나가는 거고요. 불편하면 이거 안 해. 그냥 저도 오늘 사실 책을 두고 샀는데 바로 드림 구매를 하면 10% 절약인데 이게 하다가 귀찮잖아요. 귀찮아서 그냥 바로 가가지고 10% 이상을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그 쇼핑 회사들의
매출을 확 올리게 된 계기도 됐고 남들이 보니까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야, 수수료 내고 해. 우리가 너에게 쓸 수 있게 해줄게. 너희 결제 수수료 얼마? 네. 애플까지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 고집이 센 애플도 저거 우리도 써야 되겠다 해서 돈을 내서 쓴 게 그 원클릭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존이 네. 손으로 밀어넣는 결제를 아마존 고 프레시에서 하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손바닥에. 네. 이게 저거요? 뭐 지문 보는 겁니까? 뭐 보는 겁니까? 지금 손금 보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음성이 신용카드와 결제가 결합이 돼 있고요. 네. 음성으로 나 결제할게 그러면 신용카드가 네. 결제가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이 한 것 중에 드라이브스루 네. 번호판을 보면 네. 결제가 돼요. 네. 옛날엔 맥도날드에서 네. 2분 걸리던 그런 뭐 지갑 꺼내고 네. 뭐 받고 이런 것들이 1분이면 그게 저기 드라이브스루 결제가 저기서 한 거죠. 스타벅스에서. 네. 그래서 그러한 결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마존은 손바닥으로 그걸 결제를 하는데 이게 아마존 원이라는 겁니다. 아마존 원이요. 그런 결제를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요소에 대한 기술들은 어디서 다 쓰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 판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남게 되면 아마존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시기오스의 이야기입니다. 예,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의 아마존의 궤적들을 보셨을 때 항상 분석을 해보셨을 때 그런 식으로 실패를 딛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기술은 좀 이렇게 이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거죠. 어떻게 보면 총론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결합을 통해서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실패한 건 아니다. 지금 뭐 한 100개 정도, 110개 정도의 아마존 고가 있지만 뭐 조금씩 줄여나갔지만 거기서부터 얻은 것들도 충분히 많다. 그리고 요소 기술들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원가를 줄이는 방법도 알았고 이 기술들이 또 밖으로 판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지금 듣고서 소름이 돋은 게 예. 뭐냐면요. 원래 한국에서는 유명했던 거는 그나마 뭐 아마존 고였어요. 네, 기사가 예, 많이 예, 나왔던 예, 예. 게. 근데 실질적으로 시애틀에서 많이 한 거는 아마존 고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프레시. 뭐 프레시도 있고, 포스터샵도 있고, 북스도 있고. 그렇죠. 이거를 왜 이렇게 따로 하는지는 저 너무 이상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효율이 안 나잖아요. 그냥 하나에다 때려 넣으면 되는데. 예.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동시에 약간 접는 느낌으로 지금 향기를 풍기고 있는 거 보니까 원래부터 만들 때부터 지금 이걸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데이터 모으려고 각자 분야별로 딱 나눠갖고 이 데이터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테스트한 거 아닌가 막 그런 지금 막 소름이 돋네요. 말씀하시니까. 우리 보통 이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분석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합리화해야 되고. 근데 실제적으로 지난해 적자가 너무 많이 났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 그 NDJC는 창업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내야 되고 뭐 소기의 목적도 달성했다라고 하면 굳이 그걸 운영할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클 거고 그게 그 생각보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효율적이라기보다는 비효율도 많이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돼서 한 것 같은데 아마존 북스, 포스터샵, 아마존고 프레시, 아마존 프레시 고객들이 다 다릅니다. 네. 홍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게 얘기하면 각각의 특성이 다른 고객들의 데이터가 다 수집이 됐어. 그러니까 문을 닫아도 돼. 네. 더군다나 적자도 많이 났어. 그리고 기술도 이제 확보가 됐으니 이제 문을 닫아도 돼. 뭐 그런 의미라고 하면 괜찮은데 저는 아무튼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적자의 폭을 계속 늘려가면서 끝까지 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NDJC CEO가 과감하게 결정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이 확 났잖아요. 그쵸. 1, 2분기, 2분기도 올라오고. 그냥 뭐 2022년 같았으면 위에서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오너치오가 막 밀어붙였을 때는 망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네. 왜 될 때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 경영인들은 그게 한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아서 오너 CEO들과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분야를 굉장히 잘 알아서 네. 3년이냐 4년의 차이긴 하지만 이게 전문 경영인들은 3년 이상 그 적자를 내는 게 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쵸. 미래를 본다고 해도.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제프 베조스가 밀어붙여가지고 했던 것들 다 성공했습니다. 실패했던 것들도. 네. 왜냐하면 그분의 신조가 뭡니까? 시도하라, 실패하라,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반복하세요. 이거잖아요. 반복은 뭐 아무나 합니까? 네. 강력한 CEO가 하는 거잖아요. 오너가 강력하니까, 그리고 이제 강력한 전문 경영인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삼성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텼던 건 뭐냐면, 모바일, 반도체 뭐 이런 신사업들에 있어서 시도하고 실패했지만 반복할 수 있는 힘은 결국 C레벨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거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창업자의 예. 추진력, 예. 뚝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양쪽으로 갈리는 게 제 생각이 실패를 딛고 이뤄낸 DNA가 있는 회사 예, 예. 아마존.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존고는 다시금 어떻게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자체가 예. 아니더라도 이거는 성공의 씨앗일 수 있다. 라는 것과 함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지만 이제는 창업자가 이끌고 있지 않다. 그러면 DNA가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기미들이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프 베조스가 CEO로 있을 때는 정말 이벤트들을 엄청 많이 나열했죠. 네. 근데 앤디 제시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내실을 기하는 것도 있죠. 근데 한번 저는 그 두 분의 그걸 보면 2021년에 제가 시애틀에 갔을 때 제가 가는 날인가 다음 날에 그 CEO가 교체가 됐어요. 그 뒤로 네. 완전히 이게 BCAC인데 네. Before CEO, 네. 그다음에 After CEO 네. 이건데 앤디 제시가 들어온 이후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프 베조스가 머리가 좋습니다. 네. 머리가 좋은 게 2014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드론 택배 기억나세요? 아 그게 2014년이에요? 2014년입니다. 드론 택배 지금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제프 베조스가 직접 그걸 했어요. 네. 그게 어떠냐면 제 기억에 연말 정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언론이 와 이제는 30분 만에 택배가 가능하대. 이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은 아파트가 많아서 안 되고 네. 미국은 그래도 돼. 네. 미국도 안 돼요. 왜냐면 집 주위에 나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되기가 쉽지 않아요. 연날리다 걸리듯이 걸리는군요. 그럼요. 그런데 아마존의 매출은 엄청 떴습니다. 왜요? 세계에 있는 모든 신문에서 아마존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랬는데 네. 그 다음에 2016년에 아마존고가 나왔죠. 네. 2016년에 아마존고가 나와가지고 이제 세상은 완전히 무인으로 다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4차 산업혁명 슈밥 아저씨가 막 뭐 이제는 뭐 7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져요.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랬는데 아마존고가 또 나오니까 세계 모든 언론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네. 아마존이 또 매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아무튼 이슈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앤디 제시가 뭐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슈가 된 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앤디 제시가 2021년에 연봉이 2,600억이었다. 이거 뭐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앤디 제시가 스탁옵션 받은 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실제 CEO가 그렇게 월급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스탁옵션도 거기에 포함이 돼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스탁옵션은 그때 주가에 따라서 또 올랐다 내렸다도 하는 거고 잘못하면 또 깡통차렸기 회사가 커야 이게 그쵸. 의미가 있는 거지 회사가 크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조용하게 일을 진행하시는 분인 거는 틀림이 없다. 다만 아무튼 제프 베조스는 계속 그런 이벤트를 일으켜서 회사를 이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새 뭐 하세요, 제프 베조스? 뭐 요즘은 환경 사업 하시고요. 환경 사업이요? 사업이라기보다는 네. ESG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네네네. 탄소 중립이나 뭐 지구 온난화. 네. 근데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면 또 그게 사업이 돼요. 그렇죠. 요즘은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런 ESG, 소셜이나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이 또 큰 어떤 뭐 몇 조 달러에 해당되는 사업권이기 때문에
그 미래로 그다음에 우주 사업 하시잖아요. 네. 물러나자마자 우주 갔다 오신다고. 갔다 오셨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뭐 편안하게 잘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그러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네.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사업 쪽으로는 이 제프 베조스가 이런 식으로 ESG도 하고 우주는 요새 조금 조용하긴 하지만 우주도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쪽으로 뭐 돈을 여러모로 쓰고 계실 테니까 앤디 제시한테는 잘 벌어와라, 야 돈 안 되는 건 잘 정리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본인이 벌려놓은 거를 이제 마감을 하고 계시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제프 베조스께서 벌려놓으신 거를 앤디 제시가 지금 설거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분이 지금 CEO 같은 경우는 AWS에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던 분이고, 네. 그리고 아마존을 이렇게 이 수치를 올려놨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만한 대가를 받긴 하지만, 지금 다 정리하는 거는 예전에 제프 베조스께서 네. 막, 누구 얘기하면 못 사는 거 그냥 네. 지금 처리하고 계신데. 난삽하게 벌려놓으신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새롭게 또 일을 벌이시겠죠. 네. 예. 근데 지나가기 전에 아까 제가 하나 못 여쭤본 게 있었는데 예. 제가 페이스북에서 또 봤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거. 예. 지금 아마존 고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홀푸드마켓 같은 경우도 아. 기술을 막 넣었다가 지금 그걸 많이 뺐다고 좀 올려주셨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설거지인가요? 그거 제가 예전에 아마존 고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아마존 프레쉬가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때 네. 그때 홀푸드 마켓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뭐가 있었냐면 홀푸드 마켓이 137억 달러 엄청난 돈으로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마존이 들어가기도 전에 미국의 온라인으로서 채소를 팔고 유기농을 팔고 이런 시장이 거의 8천억 달러였습니다. 엄청난 시장이죠. 그러니까 홀푸드 마켓을 인수할 때 와 정말 이건 대단하다. 네. 그걸 갖다 온라인으로 1%만 올려도 네. 거의 몇백억 달러씩 벌 수가 있는데 네. 야 이거 정말 탁월하다. 그래서 아마존 고가 잘 됐고 그때 당시에 잘 됐다고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이것을 처음부터 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존 고를 할까 그랬는데 야 그렇지 말고 누가 머리 좋은 친구가 야 이 정도 교실 몇 개 정도의 크기를 해서 그게 잘 되면 이렇게 층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축구장 몇 개 크기 네. 정도 되는 걸 그러고 난 다음 아마존 프레시 테스트를 했고 이거 괜찮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국에 4,500개 있는 이 홀푸드 마켓에다 적용하면 되겠네 네. 라고 이제 카메라 달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홀푸드 마켓에 기술 적용하는 걸 스톱했어요. 그래서 카메라 된 것도 저기 하지 않고 네. 그리고 예전에 홀푸드 마켓에 가면 아마존 프라임 고객은 몇 % 할인돼요. 막 네네. 엄청 많이 붙어 그거 있었는데 많이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근데 지금 아주 조그맣게. 그래요. 그래서 아마존에 대한 연계가 상당히 결속이 과거에 막 보여주는 것들이 좀 약화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기술은 입히지 않고 거기에 무엇이 생겼냐면 셀프 체크하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효율은 올렸지만 네.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일반 매장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잠깐 그것을 기술에 대한 전이가 돼가는 것을 잠깐 이렇게 스톱해 놓은 거. 왜냐하면 비용이나 기술이 들어가면 거기서 빼낼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야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제 판단입니다. 네. 예. 홀푸드 마켓 같은 경우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기술을 좀 빼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프라임 뭐 할인 이런 거 줄인 건 어떻게 보면은 비용 줄이려고 한 게 아닌가 또 그렇죠. 그런 것들 할인율도 많이 줄었어요. 네. 프라임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많이 줄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과감하게 그렇게 투자를 했던 이건 투자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줄은 거는 틀림이 없다. 네. 지금 앤디 제시가 좀 설거지를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해봤는데 네. 그쪽이야 이제 제프 베조스 전 의장이 벌려놓으신 거를 이제 좀 수습을 하면서 비용 절감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실적을 올려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네. 이분의 원래 전공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AWS잖아요. 예. 그러면 AWS만큼은 앤디 제시가 전체 수장이 됐으니 예. 더 잘 나가지 않겠냐 라고들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조용해요. 예. 조용한 데는 이유가 있죠. 네.
2013년에 그 굉장히 큰 저널에서 네. 아마존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제프 베조스도 처음부터 그렇게 막 나댄 건 아닙니다. 아, 2013년까지 굉장히 조용하게. 그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세상을, 그 다음에 애플이 세상을, 그 다음에 메타가 그때는 페이스북이었죠. 그런 회사들이 정말 세상에 막 모든 것들, 소셜을 잡고 있고, 뭐 무슨 모바일을 잡고 있고 이랬을 때 커머스를 하면서 조용히 지냈던 네. 회사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저널에서 뭐라고 했냐면 히든 엠파이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야, 이게 다른 회사들은 막 엄청 삐걱번쩍하게 하는데 왜 아마존은 이게 조용히 있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걸 다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히든 엠파이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는데 네. 아마존이 제2의 히든 엠파이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생각에서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진 게 어디냐? 아마존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밥을 먹지 쌀을 먹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하려면 반드시 데이터가 생쌀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아무튼 아마존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그걸 저장해 놓고 있냐? 네. 자기네들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요. 네. 자기네들 거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 판을 친다고 해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MS가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코파일럿을 통해서 많은 서드 파트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자기의 애저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죠. 네. 네. 그러면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IBM을 누른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자기네들의 OS 안에 굉장히 많은 서드 파티들이 그 기능을 강화시켜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IBM이 저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구글이 왜 저렇게 컸습니까? 네. 저기 개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앱도 올려놓고 콘텐츠도 올려놓고 해서 유튜브가 뭐 자기네들이 콘텐츠 만들어서 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티타임즈가 만들어서 커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잘 보세요. 아마존은 클라우드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네. 생성형 AI 타이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 LLM 만들고 싶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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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돈 들여서 만들지 말고 여기 와서 돌려서 만드세요. 네. 그게 바로 타이탄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 클라우드에 굉장히 많은 이런 LLM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올려놨으니 네. 서드 파티들이 와서 만들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에 계시면 삼성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에서 일반 오픈 AI에서 하는 그런 챗 GPT 가지고 하고 싶겠냐고요. 내 것만 가지고서 해야 기업 정보도 나가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우리에 맞는 그런 파인 튜닝도 하고 레인포스 튜닝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것만 갖고 싶어 하는데 그게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보면 생성형 AI들 난리를 치고 있지만 그런 거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클라우드에 와서 하세요. 이런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지금 애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누가 판도를 바꿀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마존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절대 불리하지 않다. 그러니까 앤디 제시가 클라우드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야, 이 클라우드를 뭐 이렇게 하드디스크처럼 파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해. 네. 라고 한 게 바로 타이탄 프로젝트. 그런 거였군요. 직접 LLM을 막 앞에 나서서 하지 않더라도 뒤에서 이렇게 생태계를 만드는. 그리고요, 뭐 타이탄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좀 느끼는 바가 있는 게 아마존은 뭐 클라우드를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면서도 자기 고객들이랑 경쟁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직접 LLM 만들어서 이거 뭐 써 막 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AWS 지금 LLM 관련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게 확실히 아마존의 전략이랑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근데 지금 홍 기자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아마존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네. 뭐 우리 업계 LLM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AWS에 그런 것들을 올려놔서 누구나가 다 LLM을 만들어서 쓰세요. 네. 이렇게 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앤디 제시가 직접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몇 년씩 그 LLM을 만들기 위해서 쓰지 마시고 여기서 하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자기 기업을 위한 거죠. 결국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데이터가 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사실 좀 찝찝하죠. 그럼요. 네. 네. 근데 이게 데이터 갖고 있고 플랫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괜히 저 MS처럼 직접 만들어서 적군 만드느니 이게 좀 그런 전략으로 보이더라고요.
MS랑 손잡기 싫으신 분들 그냥 다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 쪽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라는 느낌으로 좀 접근하는 게 근데 아닌가 싶더라고요. MS도 사실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모바일에서는 네. 슈퍼앱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 앱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과거에는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냥 그 프로젝트 하나에만 딱 들어가면 거기서 모든 네. 그 예전서부터 진행된 거죠.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 여행에 마이리얼 트립에 들어가서 어디 여행이 좋아 챗GPT로 이렇게 착하게 되면 뭐 여기가 좋고요 예약해드릴까 이랬는데 네. 또 이게 갑자기 여행이 아니라 음식점이면은 오픈 더 테이블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야 그냥 우리한테만 오면 그것이 다 있어. 실제적으로 그게 다 서드 파티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놓는. 네. 근데 그게 이제 슈퍼앱 전략이고 하나의 AI 전략인데 그것도 코파일럿. 네. 그 다음에 뭐 타이탄. 뭐 이래가지고 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지향하는 바가 이제 그럼 뭐 어떤 얘기입니까? 야 MS가 제일 야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네. 또 이제 뭐 아마존 야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이죠. 네. 요 AI 관련해서 왜 이렇게 아마존이 조용했었나 이런 좀 의문도 있었는데 요거는 아까 타이탄 프로젝트 말씀을 해주신 걸로 좀 가름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답을 얻은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쭉 한번 진단을 해봤죠 저희가. 예, 직접 가셔서 이제 겪으셨던 경험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마존의 미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미래 산업은 원래 이미 정해져 있죠.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AWS나 그다음에 헬스케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존이 거기에 비중이 얼마나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AWS는 거의 30%, 33% 그 뒤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기업은 기능 차이, 속도나 뭐 가격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평준화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전략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유리하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오픈 API에 대한 그 트래픽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쟁사도 많이 생기고 그만큼 신기한 것도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AWS에 굉장히 판을 키우고는 있지만 결국은 1, 2, 3위는 계속 지켜나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은 헬스케어는 아마존 헬스케어가 지금 거의 올스톱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래를 지배하는 것 중에 헬스케어가 있지만 사실 그것이 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했는지 이게 팬데믹 기간 중간에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다가 지금은 약간 또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지금 자동차 회사보다 테크 기업들이 더 앞서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특허는 아마존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얼마나 활용하냐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아무튼 미래 산업에 대해서 아마존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는 틀림없다. 그리고 이게 2022년까지 유지된 제가 2023년에 1, 2분기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마존이 기술 쪽의 R&D로서는 애플의 항상 2배였습니다. 거의 500억 달러 가까워. 1년에 거의 100억 달러씩 증가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한 투자가 이거는 제프 베조스 시기까지입니다. 앤디 제스는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제프 베조스 당시에는 아무튼 기술 R&D 투자로서는 애플의 2배 그리고 미국 테크 기업으로서는 1등.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미래 비전을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다만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주식을 투자하거나 뭔가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100일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아이씨, 뭐 이렇게 가격이 비싸.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5,000가 넘는 실제 가격으로는 지금 뭐 액면 분할을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건데요. 그게 분할하기 전에 $100일 때도 이게 너무 비싸다. 근데 그게 $5,000까지 올라갔으니 액면 분할 안 했으면 뭐 지금 몇만 달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판단이지만 여전히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한 10년 후에 그때 $5,000일 때 막 너무 비싸다고 그랬어요. 그때 살 거려 이럴 수도 있지만
싸다고 그래서 샀어요 그랬더니 뭐 $2,000밖에 안 돼 이럴 수도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기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드롬에 대한 부분도 그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 판단하기가 어렵죠. 예, 거기까지 오늘 답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네, 아니 그거는 워렌 버핏 경도 사실 판단하지 못해서 그랬던 건데. 그렇죠. 예. 지금 빅테크의 세력 구도를 봤을 때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뭐 구글이라던가 아마존, 애플, 메타, MS 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이들 중에서 아마존이 업력으로 또 그렇게 긴 편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애플도 훨씬 오래됐고 MS도 훨씬 오래됐고. 그렇죠. 그 메타는 기업들은 좀 벌써 오래된 40몇 년 됐죠. 그렇죠. 요 회사들이 지금은 뭐 나스닥이니 뭐니 우리 전 세계에서 시총을 거의 뭐 완전 상위권에 휩쓸고 있잖아요. 그 시총만 휩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빅테크의 경쟁력을 봐도 이들이 이제 계속 그 패러다임을 갖고 가고 예. 있는데 요 각축전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고 난다고 하면 뭔가 한 회사로 좀 모이게 될까요? 아니면 그때도 지금처럼 뭐 5개 회사, 뭐 10개 회사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될까요? 지금 그 홍 기자께서는 빅테크 기업을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제가 27년 기업들과 일을 하다 보니 중간중간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 빅테크 기업이 이렇게 판을 바꾸게 된 게 사실은 20년 정도 됐나요? 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뭐 제조업, 네. 에너지 기업. 그다음에 에너지, 유통, 그다음에 금융 뭐 이런.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 게 아마존이 오프라인을 왜 저렇게 계속 관심을 갖냐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농 관련하거나 뭐 야채나 과일을 온라인으로 파는 게 3%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게 8천억, 9천억 달러의 엄청난 시장인데도 결국 그걸 기술을 입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는 이제 금융회사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 와 이거는 엄청난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고 엄청난 베이스다라고 금융회사요? 그럼요. 보통 KB나 신한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조, 3조 이상씩 순이익을 그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야 이자 장사해서 아니에요. 저기 테크도 비금융도 거의 40% 이상이 됩니다. 그 이익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문지상에서 야 이자 장사해가지고 뭐 몇 조 번다 그런 거 아닌데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러면 유통을 한번 제조업을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가장 적용이 많이 되는 것이 제조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홍 기자께서 얘기하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뭐 페이스북 그래서 보면 지금의 기존에 있는 제조나 유통이나 금융이나 뭐 이런 기업들에게 기술을 입혔을 때 무소불위가 된다. 근데 산업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테크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굉장히 많이 컸는데 지금은 그들이 금융 쪽으로 오고 있고요. 유통 쪽으로 오고 있고 제조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이 변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 또는 기존에 있는 산업이 기술을 입히는 것을 나는 우선적으로 한다. 이번에 CES에서 보면 캐터필러나 아니면은 그 존디어 같은 농업을 하는 산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기계를 만드는 그런 산업들이 인공지능을 입혔더니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와, 야, 이게 뭐 엄청난 기계가 인공지능을 입혀서 뭐 80%의 농약을 절약하고 물을 뭐 어떻게 하고 생산성을 20%를 올리고 에너지가 뭐 30%가 다운됐대.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산업이 해내나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단순 테크가 아니라 테크를 입히는 그런 기술 기업이 어딘가를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5년이나 10년 후에 테크 기업이 어디가 더 잘 나갈까요? 아니면 이거보다는 방향을 바꿔서 제조, 유통, 그리고 금융 뭐 이런 회사들, 과거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어디가 더 열심히 기술을 입히려고 하는가를 열심히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를 하게 돼도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러면 이 과거에는 아마존이 월마트를 침공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카카오가 뭐 은행을 침공한다 뭐 이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봤을 때는 테크 기업이 기존 전통 산업을 누르는 게 아니라 전통 산업이 오히려 기술이 이뻐서 더 크게 될 거라 이렇게 당연하죠. 아마존이 그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았을 때
시어스라든지 몇 개 기업들이 망했어요. 네. 그 회사들은 그게 아니어도 망했을 겁니다. 아, 월마트 보세요. 네. 그 아마존이 들어온 이후에 성장을 몇 배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정말 탄탄한, 그리고 Z.com 이런 것도 인수해가지고 기술을 또 입히기 시작했고요. 네. 좀 아쉬운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 토스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고 K뱅크도 있고 온라인뱅크가 있는데 네. 그들의 순이익을 보면 신한이나 KB나 하나나 이런 거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테크 기업들 때문에 굉장히 쫄긴 했지만 네.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도 강력한 그동안의 노하우와 인프라가 있었네 라고 해서 기술을 입히기 시작을 하니 거의 무소불위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제조를 하시던 분들이나 유통, 금융, 교육 또는 건강 뭐 이런 산업을 하시던 분들이 충분히 기술을 조금 더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기술을 안 입히시는 그럼 전통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도요. 네. 지금은 크고 강력한 것보다 작고 다양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업도 중요하지만 일 개인의 크리에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입혔냐 안 입혔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네. 자기 것만의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술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로컬 산업 한번 보십시오. 지역에 보면 빵을 굽는 분, 그 다음에 커피를 잘하시는 분, 조그만 책방. 과거에는 이걸 규모를 키우려고 했던 것이 망했던 것이지 그냥 작고 나만의 것을 갖게 되면 그것은 강력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저도 기술을 하긴 하지만 기술 우선주의에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존 고에서부터 네. 받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술 우선주의 때문에 제일 기술이 좋던 회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뭔가 시대가 나눠지는 것처럼 전통 산업이 쭉 지배를 하다가 빅테크가 이들을 뭔가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 같다가 예, 예. 앞으로의 또 뭐 10년, 20년 동안은 이 제조업의 뭐 전통 산업의 반격, 예. 약간 뭐 이런 좀 서사가 좀 그려지네요. 아주 멋진 대선이십니다. 네. 근데 세상은 결국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전통 산업이 또 성장을 하려면 또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또 협력을 같이 하는 것도 큰 네. 좋은 모델이죠.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평소 라이브보다도 더 길게 한 것 같은데요. 또 아마존의 변화가 있을 때 늘 해왔던 것처럼 또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봐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오늘뿐만 아니라 이거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또 티타임즈에서 또 뭐 MC로 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